귀중한 시간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 과제를 주실 때는 평화관리와 평화구축의 대외 전략이라고 여기 간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셨는데요.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라고 하는 걸로 좀 좁혀야지 저희들의 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한반도라고 하는 걸 좀 앞에 붙였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거의 그 사어가 돼버렸죠. 거의 평화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평화 관리 또는 평화 구축을 얘기하는 게 한량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평화 관리나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외교에서는 하나의 목표지만은 목표이기도 하면서 수단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단으로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이 정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좀 드러내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일본 연구자인 저한테 온 게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소홀히 했던 게 대일 외교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대일 외교에서 조금 이제 그 발걸음이 엉켰던 것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 효과를 최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갔고 그게 이제 이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 지난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 뒤집는 그 입구처럼 돼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외 전략이 다시 짜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본이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그 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거를 지난 몇 년 동안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러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러우 전쟁이 던진 몇 가지 질문이 있고, 그 중에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탈냉전의 국제 질서는 결국 끝나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얘기도 나왔지만은, 탈냉전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를 신자유주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거의 끝나가고 있던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평화로운 과정인가 아니면 전쟁을 수반하는 과정인가라고 하는 게 앞에 놓여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의 이 평화 관리 또는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중요한 질문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기후 문제인데요. 기후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이면서도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제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은 거의 매일처럼 기후 관련 얘기들이 뉴스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러우 전쟁이 또 그 문제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른바 기후 마지노선이 붕괴된 뒤에 전쟁으로 시현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수정 교수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저도 대부분의 그 견해에 이 공감을 하고요, 찬동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양극 체제를 한번 거쳐서 가느냐 아니면 다극 체제로 바로 갈 수 있는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유리한 과정인가 불리한 과정인가 이런 것들인데요. 당연히 그 과정을 평화로운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른바 정전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양극 체제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과연 두고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그 현상으로서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분히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건데, 냉전 시대였던 이 지점으로, 그러니까 미소 간의 그러한 슈퍼 파워즈들의 그 대결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좀 그 사이에 새로운 지대가 출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뭐 인도 태평양이랑 브릭스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가 브릭스 쪽에 좀 가까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일본도 미국도 지금 일본, 미국이 중국으로도 갔지만은 뒤늦게 지금 아프리카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런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거를 인도 태평양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과 브릭스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완만한 그런 이 대립 체제였던 거에서 지금은 다시 글로벌 사우스가 이 사이로 오면서 완만한 3분할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그 그림 중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제재에 참여했던 나라들과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파랑하고 빨강으로 되어 있었는데, 파랑 빨강이 아닌 회색 지대로 있던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게 지금까지는 그 시장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여가지고 빨강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쪽으로 그러니까 분홍색처럼 돼 있었던 건데, 거기에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구애하고 있다. 그건 이제 사실은 러우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홍 빛깔이었던 것이 약간 지금은 뭐 보라색처럼 돼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뭐 당연히 뭐 다들 보시는 것처럼 전략적인 선명성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국제 질서가 한반도에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체 과정에 있었던 한반도 정전 체제가 다시 전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익숙한, 그러니까 지난 한 4, 5년 정도 때 우리가 약간 좀 잊고 살았던 그러한 상황이 다시 도래하고 있는 거다. 한반도 정전 체제의 전면화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숨은 행위자로서 일본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신냉전이라 구냉전,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본 중심으로 전개된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후에가 한반도에 너무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건데,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극동 1905년 체제라고 하는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논의들이 사실은 일본 중심으로 지금 거기에 이제 미국이 뒤에서 이제 서포터를 하면서 그런 체제를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시각적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거는 뭐 공동선언을 채운 단어라서 저거하고 약간 좀 이렇게 뭐 같은 급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들 갖다 사로잡았던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 거에서 지금 바로 1년밖에 안 됐지만 저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정년했던 70년의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체제를 정식시키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문턱 앞에서 지금 결국 그걸 넘지 못한 채 전쟁의 위기 앞에 다시 서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로 규정한 데 따른 반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를 부정하고 힘에 의한 굴복을 평화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진고이즘, 저는 뭐 진고이즘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진고이즘이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국제 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발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통령실 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깜짝 놀랐던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드론 넘어왔을 때인가요?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뭐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 응직 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거침없이 한다거나 뭐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말들인데요. 그런 말을 한다거나 압도적인 힘을 몇 차례 강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일 관계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던 그러한 지난 몇 년 동안의 이 지역의 질서라고 하는 걸 완전히 뒤집어서 자유, 인도태평양 전략, 한일 관계 정상화.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따옴표가 붙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갖다가 지금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치 외교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이 1987년의 가치들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정, 아까 김진영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ABM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60항쟁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화 후에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추진되었던 대일 역사화의 노력을 또한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다. 그 상징적인 것이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60 민주항쟁으로 한국 외교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전면에 부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긴 역사 시간 동안에 이 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30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예외적인 것이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그 3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예컨대 뭐 국방정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뭐 보수정부에서 시도되었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에는 1987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민주화의 열기가 분출됐던 것이 통일의 열망으로 분출됐던 것이 전체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한반도 정전체제 해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독재와 분단을 보장하면서 식민 지배 피해자들이 인권을 부정했던 한일 65년 체제 해체 과정의 개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가지고 한국 외교의 대과제가 되었던 시기였는데 그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저는 그 88년 7.7 선언에서부터 18년 4.27 선언까지 이 세 차례 정도 있어 왔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한반도 정전 체제가.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일본이라고 하는 행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행위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제 북한 이 핵개발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7.7 선언 이후에 92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 있었던 저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질서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북일 교섭이 결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샌드위치처럼 앞에는 한일 공동선언, 뒤에는 북일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걸 저는 늘 강조를 하는데요. 남북 화해 협력이랑 한반도 일본, 즉 한일 북일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정전 체제 해체 이중 과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세계의 변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인데 이걸 항상 놓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에서는 남북이라고 하는 이 변을 놓치는 거고 진보에서는 한일 또는 북일이라고 하는 이걸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갖다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전체제 해체 3단계에서 여실히 우리가 그걸 갖다 확인했던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못했던 것이 북미 관계니까 이걸 갖다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는데, 그와 함께 한반도 일본 화해 프로세스를 같이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일본의 우경화를 배경으로 해서 결국 이게 망가져 갔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쥐게 된 카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98년도 한일 공동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에서만이 아니고요. 저는 한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늘.
그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갖다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이 플랜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그 강조될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선언 후반부에서 한일 양국이 군축과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에 함께 노력할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때의 평화가 그러니까 비핵 평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동선언과 동시에 채택된 행동 계획에는 북한이 핵 불확산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하는 노력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컨대 아베 정부가 이 한일 공동선언에 선뜻 이렇게 이걸 확인하는데 나서지 못하고, 결국 이제 아베도 확인을 했지만은요, 다른 맥락에서 했지만, 아베가 굉장히 이걸 갖다 껄끄럽게 생각했던 거는, 이게 전수방위와 비핵사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를 하면서 후반부에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된 정부로서 굉장히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 한일 공동선언 2.0을 갖다가 하겠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으로 가는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 중요한 얘기들을 없애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2.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일 공동선언을 훼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에서 만들어졌던 양화라고 하는 것이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그 과정을 갖다가 좀 여기서 좀 확인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1년도 바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거는 두 가지 노력을, 지난 정부에 있었던 두 가지 노력을 지우는 그러한 노력이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짜 평화로 규정을 하고 한일 관계 대전환의 노력을 추상과에 비유하면서 이 노력을 지우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정상화하는 데 올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걸로 가고 있었고, 그게 끝나면서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북중러의 진영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요게 지금 아마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며칠 동안 보면서 좀 새로 여기다가 좀 넣었는데요. 위계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금 부활하면서 거기에 물적 기반이라고 해야, 물적 토대라고 해야 될까요? 한미일 분업 구조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일본 중심의 반도체 GVC가 재편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국제금융 허브로서 도쿄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중국 없는 동아시아 국제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고, 예컨대 스즈키 가즈토 같은 일본에서 이 경제 안보를 디자인하는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얘기하는 게 신냉전을 얘기를 하면서, 신냉전 시기에 사실은 그거는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이 일본 중심으로 지금 다시 동아시아 경제 질서가 구축되고 있고, 그게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요거는 제가 성현 이사장께서 저한테 좀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제금융 허브로서 도쿄라고 하는 것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안에서 많이 지금 있어가지고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작년 언제부터 다시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굉장히 큰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쿄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이 의욕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 국제 자본 또는 미국의 여러 기업들의 CEO들이 중국으로 지금 중국 러시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 러시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고무되고 있는 그러한 뉴스들을 갖다 이렇게 쭉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이랑
무관하지 않다. 그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지금 우리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역사를 봉인하면서 일본 안에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일본이 제시하면서 일본 안에서 이 봉인 해제되고 있던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고사인을 내려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작년에 9월 27일에 도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올해 3월 17일에 도쿄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라 할까 상당한 정도로 이제 그 역사에서 지금 지워지거나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 대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한일 관계 대전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러한 이름들이 지금 자꾸 지금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니토베 이나소라든지 뭐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활발하게 좀 등장하고 있다. 그게 지금 작년에 9월 27일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아베 국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국가장례에서 기시다 수상이 니토베 이나소를 호명을 하면서 아베 업적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토베 이나소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사도라고 하는 거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그 영어권 독자들한테 일본 정신을 갖다 알린 사람이었고 이 시오도르 루스벨트가 이걸 읽고 감화를 받아서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시오도르 루스벨트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스가 전 수상이 이토의 죽음을 비통해 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심정에 빗대서 아베를 추도를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그 오스트리아의 누굽니까 하는 그 지정학자의 그 구상을 따와가지고 이익선 주권선이라고 하는 걸 가져왔던 그래서 메이지 지정학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정학을 실천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빗대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내가 이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시다와 스가가 하고 있는데 그 이루지 못한 꿈들이라고 하는 게 니토베 이나소의 꿈이고 이토 히로부미의 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한덕수 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 얘기했던 것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그런 기사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얘기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이 멘탈리티도 참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한국 무시 아니면 한국 멸시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우리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국제법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난 건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국제법 위반의 덫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순순히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딱 걸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난 거는 올해 들어가지고 반년이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있었던 일인데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카쿠라 텐신을 이용해가지고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하는 말도 이게 이 오카쿠라 텐신이 했던 여러 많은 명언 중에는 들어가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 얘기인지 뭔지도 잘 몰랐던 그런 얘기인데 찾아보니까 그 오카쿠라 텐신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보스턴이 체류하면서 오카쿠라 텐신을 봐줬던 그 집 주인이 오카쿠라 텐신이 혼자 지내면서 외로울까봐 줬던 고양이를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면서 고양이한테 준 엽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무슨 명언집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용기는 생명의 그 열쇠인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은 보면은 네가 만난 첫 번째 쥐는 잘 잡아먹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데 1905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일사늑약을 강요했던 일본의 행동을 미국에서 아까 니토비 이나즈와 비슷한데 이 사람의 저작은 전부 먼저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썼던 그런 그 모든 저작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그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설명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후에 이 사람이 그 대일본, 그 대아시아 주인이 무슨 일본의 그러한, 우경화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경위를 갖다가 정말로 알고서 인용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마도 오카쿠라 텐신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오카쿠라 텐신을 왜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베가 인도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원이 되는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바다의 교류라고 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때 인도화의 인연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오카쿠라 텐신 얘기를 합니다. 오카쿠라 텐신이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베 담화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러일 전쟁에서 식민 지배하에 아시아 민족에게 일본이 용기를 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인데, 하필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일본발의 지정학이 지금 부활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고사인을 주고 있다. 그걸 갖다 해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오는 정말로 경계할 얘기가 뭐냐면은 극동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일동맹이랑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양자동맹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는 그런 동맹인 거고, 거기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고, 여태까지도 해봤고,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된다.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근데 그러한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질서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1905년도였고, 이걸 일본이 만든 것이었다. 거기에서 일본의 안전이 확보되었던 거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이 확보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동아시아에 전쟁이 없었다. 이 사람 얘기는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한국전쟁인데, 일본이 이 시스템을 갖다 유지하다가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이게 유동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게 한국전쟁이었고, 미국이 개입하면서 결국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맺어가지고 다시 이 시스템이 부활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인이 뭐랄까요,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일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재밌는 거는 3월 6일 날 우리 정부가 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이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이제 동아시아에서 안보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일본 안에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일본 요즘에는 그 댓글 쓰면은 자기 이름 써야 됩니다. 야후 같은데.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댓글을 쓰는데요. 무라노 마사시라고 하는 허드슨 연구소에 있는 일본인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쓴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본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역할을 하려고 해도 일본인들을 설득하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중심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우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권선징악의 국제정치가 부활하고 있고, 문명편에선 일본이 야만이 확산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문명과 야만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본의 이 안보 역할이라고 하는 걸 확대시키는데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주일 우크라이나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얘기도 하고 있는 것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작년 말에 일본에서 채택된 국가안보전략의 문서에 반영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올라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일본도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함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서를 열심히 보는데요. 가치라고 하는 말 별로 일본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가치라고 하는 말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가치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뒤로 도망갈 구석이라든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뒤에다 놓고서 이런 전략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걱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안들인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국전쟁 바로 직후에 이제 우리들은 냉전이라고 하는 세계 속 살았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한국전쟁 직후도 세계적으로 냉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동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비동맹이라고 하는 게 국제정치상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다만 당시에 비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국가가 있었지만은 사회 경제적인 그런 실력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냉전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감싸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아까 지금 봤던 것처럼 이 사회 경제적인 실력도 갖추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거는 지금 그 아까 김인수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고요. 히로시마 G7 이후에 일본 외교를 보니까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개시를 하는 그러한 외교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아까는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 달려가는 일본의 모습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북일 관계도 굉장히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자기가 지금 직할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이랑 지금 만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한 정도로 가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픈한 상황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아베 때도 대북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키타무라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시다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가이세 고등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등학교의 동창인데, 아마 키타무라가 1년 선배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거의 같은 급에서 키타무라를 온전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온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한일 남북 북일 공동선언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문서상으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들은 사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일본의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핵 없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레토릭상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시다를 동원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그런 노력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기후평화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건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죠. 기후 안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속에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관점을 바꿔가지고 기후 평화의 관점에 좀 서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러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에코사이드로서의 러우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러우 전쟁 저리 가라 할 건데요, 아마. 그러면은 아마 그냥 티핑 포인트 그냥 넘어갈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북한은 그런 의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명문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 아젠다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후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외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가 단위의 국제정치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 단위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자체라고 하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정치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체 중심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여실히 보이고 있는데, 기후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Fearless Cities Network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른바 이 뮤니시팔리즘을 뭐라고 번역을 했지 모르겠지만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도시나 지자체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해놨고요. 정리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언도 읽어봐 주세요. 시간이 다 가가지고 쉬는 시간 읽어봐 주시면은 얘기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